지금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과 별로 좋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는 나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수요가 견인해서 움직이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비용이 높아져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수요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죠. 중앙은행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그때부터는 금리를 막 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돈을 풀면은 제일 먼저 반응이 나는 거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산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난 다음에 펌프질 하려고 금리를 막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사실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부자가 꿈이지만 돈 공부는 처음입니다. 책 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돈의 흐름이 천천히 들여다보아야 투자의 사이클이 읽히고 타이밍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할 텐데, 자, 그럼 2055년 지금 이제 벌써 4월입니다. 지금 돈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현재 돈을 이제 숨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그 위험자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렸죠. 그렇죠. 특히 미국 시장으로 엄청나게 쏠렸습니다. 미국 시장, 뭐 가산 시장, 가상시장, 그러니까 위험자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렸는데, 지금 경기 둔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의 어떤 후폭풍으로 위험자산 시장에서 점점 벗어나서 결국은 숨고 있는 거죠.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숨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뭐 그 현금이 됐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점점 그 위험자산에서 점점 떠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조금 가상자산 얘기해 주셔서, 가상자산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또 비트코인의 운명 어떻게 보시고, 플러스로 트럼프가 분명히 전략적 비축자산 행정명령도 했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빌빌할까요? 궁금합니다. 전 비트코인을 조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전략자산 비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의회의 동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갖다가 미국의 국민들이 인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진영 해석을 갖다가 뭐 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가 그걸 갖다가 찬성을 할 것이라는 거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갖다 전략자산을 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달러 패권의 어떤 상실 위험,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 팍스 아메리카가 사실은 달러 패권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는데 20세기, 21세기 그 시대를 갖다가 저물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암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라든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전략 자산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 자체가 달러 패권 자체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각국의 어떤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제시장에서 점점 떠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힘을 유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국 국채 수요로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그걸 갖다가 국가 납세자의 어떤 돈으로 전략자산 비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ETF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얼마든지 활성화하면서 전략자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미국의 비트코인 ETF 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만 해도 한 100만 개 정도가 모였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의 행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으로 돈들이 더 많이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미국 자산으로.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가상자산을 갖다가 진짜로 유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미국 ETF 시장으로 더 많은 외부의 자금들이 더 많이 몰려들면은 미국의 민간업자들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연간으로 따져가지고 100만 개씩만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그 패권 자체를 갖다가 미국이 저절로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굳이 그걸 납세자의 돈을 들여서 전략자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방식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가장 그 미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상자산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이라든지 일반 금융시장보다도 리스크에 더 빨리 반응하고 호재에 더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이 더 똑똑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계가 일시적인 어떤 혼란에 빠질 거고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가상자산의 약세 현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 네. 그 비트코인 다른 건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가치 자체가 사실은 비교적 안정적인 거니까요. 제일 먼저 반응할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이 사태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변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제일 먼저 반응을 해서 낙폭을 키웠듯이 제일 빨리 반응을 해서 또 올라가겠죠. 지금 잠깐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길게 봤을 땐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뉘앙스가.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게 뭐든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사실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게 어떤 실물 경제에 공헌하는 바도 뭐 그게 사실 뭐가 있느냐라는 논의들은 항상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봐왔잖아요. 그걸 갖다가 언젠가는 내가 사이자 하는 매수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희소성을 갖다가 근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올라가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몇 년 전부터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단 말이죠. 왜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지랑 플러스로 아까랑 좀 연계될 수도 있는데 이제 서학개미가 지금 해외 투자 비중을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뭐 SNS에서 봤는데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원래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막바지에 들어갔거나 하신 분들이 지금 계좌가 이제 박살이 났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농담적으로 막 올리면서 거 봐라 따라갔다가 이렇게 다 박살 났다. 결국에 뭐 주식은 답이, 미국도 답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외 투자 비중.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 어차피 뭐 한국 사람은 주식 한다고 치면 한국 주식 할 거고 그 다음에 늘리면 뭐 대부분 뭐 미국 주식 많이 하겠죠. 그거 밖엔 잘 안 할 거고 미국 주식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적립식으로라도 좀 모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국민연금이 예, 사실 해외 투자를 하는 거는 소학개미랑 마찬가지예요. 국내 주식시장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24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 주식에서는 국민연금이 한 30% 정도 이득을 봤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큰 돈을 돌리는데 1200조를 굴리는데. 근데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에 1200조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갖다가 굴릴 만한 시장 자체의 캐파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많지 않죠. 비교적 그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될 어떤 우량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가령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를 잡고 국내 주식시장에만 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연금이 사면 막 엄청나게 폭등을 할 거고 또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면 또 엄청나게 급락하겠죠. 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운용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운용수익 측면에서는 해외 투자가 더 낫다라고 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동성 자체가 우리가 익히 봐왔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국민연금의 그 자산 운용 그 정책? 사실 이런 거랑 거의 뭐 어느 정도 좀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해외 기관들과 해외 투자들,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공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외 투자하잖아요. 대대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 트렌드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는 건 결국은 수익성. 뭐 이거에 이제 사실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급락이 시작된 지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성급하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그게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들어가도 사실은 늦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생각 자체가 없어요. 물러설 거라고는 저는 확신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후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거 서학개미님한테 약간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더 박살이 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들이 점점 지지율 자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돌려세울 수 있는 거는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에요. EU의 어떤 정책, 중국의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돌려세울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미국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 트럼프의 그 막무가내식 어떤 관세 정책이 그 후폭풍이 우리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갖다가 그게 피부로 절감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게 될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인플레이션 시기 무언가는 반드시 오른다고 하셨는데 요즘 인플레이션이 또 약간 걱정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앞으로 그럼 뭐가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얘기를 갖다가 내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과 별로 좋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는 나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수요가 견인해서 움직이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비용이 높아져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엔 수요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침체가 오게 되면 중앙은행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그때부터는 금리를 막 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자산시장이 그 당시에는 이제 초토화됐을 거 아닙니까?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되면은. 근데 돈을 풀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먼저 반응하냐면 자산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오스트리 학파에서는 그걸 정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돈을 풀면은 뭔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갖다가 현재로 500원에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00원은 넘어가고 5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6만 원 됐어. 그럼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건 어디냐? 돈을 풀면은 그게 자산시장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난 다음에 중앙은행이 막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펌프질을 하려고 금리를 막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사실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돈을 버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코멘트 뜨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돈을 벌기를 유토피아 같은 걸 바라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냉혹하잖아요.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고점에서 팔았어. 누가 그걸 사주지 않으면은 나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꼭지에서 산 사람들, 그 다음에 급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앞 사람들의 어떻게 보게 되면 부를 갖다가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 자산시장에서는 나보다 더 멍청한 바보가 내 자산을 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 많은 분들이 꿈꾸시면서 김작가 TV 영상 보실 텐데 경제적 자유 얻기엔 최소한 조건은 뭘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가 일반적으로 가령 뭐 우리나라 그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국 부자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정의에는 개인적으로 뭐 동의를 안 해요. 부자라는 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 그거는 자신의 씀씀이랑 결국은 달려 있는 거겠죠. 나는 뭐 돈이 별로 없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연인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갖다가 어떤 절대적인 수준에 놓고 봐서 가난하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부자라는 거는 굉장히 물질적인 거를 갖다가 한편으로 의미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몇십억이 돼야지 뭐 강남에 뭐 집 한 채 있고요. 뭐 등등 현금으로 한 은행에 한 20억 정도 있고 보통 은행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부자를 정의를 하는데 부자라는 거는 내가 끊임없이 돈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자유라는 거는 내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내 뭔가를 희생해 가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갖다가 희생해 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욕구들이 없어질 때 사실은 그게 부자가 아닐까, 그게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책에서는 돈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시드머니를 갖다가 모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뭐 돈을 크게 불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인내심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산시장에 참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내심만큼 중요한 덕목이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3년짜리 적금을 들거나 5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그걸 갖다가 해내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 3년을 갖다가 채웠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인내심을 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모여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투자가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얼마 전에는 금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지만은 그래 봐야 뭐 금리가 얼마예요. 최고 높았을 때 해봐야 우리나라 금리 얼마였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 3.5%였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저금리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될 거란 얘기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현금을 은행에 가둬두고만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자기 돈을 갖다가 잠재우는 거지 않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부라는 개념은 다르지만은 그 부를 갖다가 쉽게 읽을 수는 사실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자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열심히 지금 현직에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게끔 결국 그거는 투자 행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심도,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유튜브도 열심히 봐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